몽상의학은 기존에 알고 있던 난치병에 대한 상식을 뛰어넘어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가장 하기 쉬운 마음가짐. 멍 때리는 의학 토크, 멍상의학 시작하겠습니다. 멍상의학은 EJ 생활역사협동조합이 제작 배포합니다. 팀 EJ 다 함께 멍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아, 땡이 빠졌습니다. 네, 정말 지금까지 알던 의학 상식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새롭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좀 새로운 패러다임? 그렇죠. 네. 예. 자, 여러분 새로운 세상에 눈 뜨고 싶으신가요? 여러분께 새로운 세상을 열어드리는 멍상의학의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병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네, 우리 조병식 원장님은 양의사, 서양의사, 그리고 우리 김기옥 원장님은 한의사시고요. 자, 이렇게 한번 짚어드려도 얘기를 또 하다 보면은 어느 분이 한의사고 어느 분이 양의사더라? 왜 제가 자꾸 이 설명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사를 바라보는 시선 있잖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해주셨던,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던 세상들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과는 좀 많이 다르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헷갈린단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합의학을 하니까 뭐 양한방, 대체의학 가리지 않고 이야기하다 보니 뭐 이야기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양의사, 한의사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또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습관적으로 왠지 이런 얘기는 양의사 선생님이 할 것 같아. 또는 한의사 선생님이 할 것 같아. 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와장창 깨드리기 위해서 제가 중간중간 어느 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소개를 했었잖아요. 네.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할 거고 그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방송을 왜 들으셔야 하는지 그리고 이 방송을 들음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을지 우리의 기대사항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또 기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네.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건강 정보가 사실 흘려 넘치고 있죠. 어마어마하게요. 예, 물론 이제 좋은 정보들이 많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정보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려서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추려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요즘 또 만성질환이 또 많이 늘고 있고 건강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 정보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기존에 흘러넘치던 정보들 중에서 우리가 왜 어느 게 옳고 또 어느 게 틀렸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또다시 두 의사 선생님들이 네. 우리 게 맞아요 라고 혹시 얘기하는 게 아닐까. 뭐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성인병이라고 그랬죠. 나이가 들면은 오는 그런 질환들을 대표적으로 비만, 고혈압, 뭐 당뇨, 고지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다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온다. 그래갖고 이제 생활습관병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고요. 네, 뭐 이제는 정말 의학 수준도 좀 높아져가지고 정보에 대한 수준도 높아져서 다들 그 정도까지는 아시더라고요. 네. 예. 우리가 그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좋아진 점이 있지만 옛날에는 보관이 힘들어가지고 식량을 확보하는 대로 신선한 것들을 먹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냉장고의 출현으로 인해서 냉장고에 출현. 예. 식량을 비축해놓고 이제 그것이 아무 때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성인병이 이제 생기는 원인이 하나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만성질환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금 고혈압, 당뇨부터 암까지 다 만성질환이거든요. 근데 우리 남한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중에 2011년 통계가 1,000만 명이 만성질환이 있다. 작년 통계를 보면 20세 이상의 성인에서 40%가
만성 질환이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만성 질환의 90% 이상이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99%까지 대사 질환이다라는 거죠. 대사 질환이요. 예. 예. 영양분을 섭취해서 이것이 간에서 대사가 되고 필요한 것으로 바꿔주는 이런 과정이 다 대사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장애가 생긴 병이죠. 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장 쉽게 표현하면은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그다음에 배출을 잘 하고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면은 질병이 없는 상태일 예. 텐데 그게 지금 문제가 중간중간에 생긴다는 그렇죠. 의미인 거죠. 맞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그 우리 체내에 여러 가지 그 영양이라든지 또 이제 이런 그 대사라는 것은 이제 인푸트와 아웃푸트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 섭취하는 것에 비해서 이제 소비하는 것 이게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데 과다하게 섭취하고 운동을 안 한다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담 같은 게 쌓이는 것을 우리가 대사 질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우리 몸은 화학 공장이다. 화학 공장.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 대사가 일어나는 장기는 간이거든요. 예, 이 소화 분해된 음식물이 장에서 흡수가 되면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갑니다. 네. 예, 그 영양분이 간 세포에 의해서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각 부분에 필요한 물질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 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또 2차 대사 산물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과산화물이 되면 이 대사의 교란이 일어나서 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과정에서 생기는 질환을 총칭해서 대사 질환. 우리가 뭐 흔히들 신진대사가 잘 되어야 우리가 몸이 건강한 거는 대부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기초 대사량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예. 사실은 꽤 유용하게 잘 쓰는 단어긴 하지만 지금 저희가 여러분이 이제 들으실 때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시냐면은 또 하나의 정보를 들으니까 기존의 정보를 다 지우시고 이 정보만 입력하십시오가 아니고 왜 기초 원리를 알면은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설명을 아예 기초부터 좀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그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는 이제 영양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유전적인 그런 소인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운동, 환경 이런 것 같은 게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이 한의학에서는 그 체질이라는 걸 무시를 못 하거든요. 체질. 예, 타고난 체질이 축적하려고 그러는 본능이 있는 그런 체질이 있어요. 대표적인 태음이란 체질들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성인병에 가장 취약한 그런 체질이거든요. 어떤 체질은 먹긴 잘 먹는데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는데 뭐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네. 그러는 분들이 있으신데 역시 그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체질이 축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체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유전적인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은 쌍둥이라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을 경우 미국으로 이제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이 가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요. 키라든지 체격이라든지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이 서구 사람들의 빵이라는 게 에너지가 이렇게 쌓이게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고 또 스트레스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이 있겠죠. 지금 한의학에서는 사실 체질 얘기를 제일 먼저 드셨어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자 그렇다면은 서양의학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에 와서 이렇게 대사 질환이 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가? 네. 예, 당뇨병 하나만 예를 들어도 2010년에 200만 명에서 2015년에는 250만 명까지 환자 수가 늘었거든요. 네. 이것은 금방 이제 우리 김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큰 원인은 식생활의 변화죠. 예, 성구화된 식습관 이게 가장 큰 이제 원인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현대인들이 다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지 않습니까? 또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서 대사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정말 예.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너무 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운동 부족. 예. 그리고 요즘 또 특히 이 먹방이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완전히 식탐을 자극하죠. 예. 사실 되게 희한한 게 남 먹는 걸 그냥 지켜보는데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요? 계속 그런 프로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저도 가끔 이렇게 저녁에 보다 보니까 너무 네. 맛있게도 드시니까 야 지금 맛있겠다. 다음에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아니 그 남이 먹는 걸 보면서 즐거움을 느낄 정도로 우리가 참 예. 삶이 팍팍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예. 예. 대부분 보면은 이제 우리가 태음인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이 태음인들이 이 좀 밤이 되면 정신이 맑아져요. 오. 네, 그래갖고 밤 늦게까지 텔레비전 같은 것들도 이렇게 끝나도 또 계속 돌리면서 이렇게 보는데 밤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식을 하게 되죠. 그렇죠. 깨어 있는 그게- 시간이 길면 예. 배가 자주 고파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또 밤에 섭취가 잘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이 쉬지를 못하고서 계속 섭취해서 영양이 쌓이게 되고 또 아침에는 대부분 또 이런 분들이 못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은 거의 몽롱한 상태에서 보내니까 섭취도 적고 결국은 이제 그게 저녁 때쯤에는 이제 저혈당으로 빠지니까 또 마구 먹고. 악순환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음인 체질이 결국은 복부 비만으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대표적인 원인이 그 생활 습관도 크게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금방 말씀처럼 야식이 참 문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게 소화 분해가 되는 시간이 먹고 나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위에서 소화를 시키고 또 이제 담즙과 췌장 효소가 분비가 되어서 분해가 되는데 이 4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뭐 영양분은 영양분대로 딱 예. 갈리고 노폐물은 노폐물대로 쫙 나뉘고.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야식을 하게 되는 경우는 먹고 뭐 한두 시간 또 지나지 않아서 잠자리에 들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제대로 소화분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잠은 자는데 소화기관은 또 계속 일을 하게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과부하가 걸려서 소화기능도 더 떨어지게 되고 제대로 소화분해되지 않는 음식물들이 찌꺼기가 또 쌓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비만이나 여러 가지 또 당뇨, 고혈압 이렇게 나아가서는 이 혈관 질환으로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듣다 보니까 좀 무서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 지금 두 선생님이 생활 습관에 좀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 김 원장님 얘기를 듣고 태음인 체질이라서 그러면 이제는 핑계를 내가 체질이 태음인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양이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요즘 들어서 가족력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예. 네. 내가 아무리 건강을 잘 관리를 해도 우리 가족력이 그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요인이 굉장히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들 체질 핑계를 대고 가족력 핑계를 대는 게 네. 맞는 건가요? 근데 이제 꼭 태음인만 이게 살이 찌는 게 아니고 이제 소양인 같은 경우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네, 그 밥을 너무 빨리 먹는 게 이게 문제점으로 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네요. 일단 이 밥을 먹고서 이게 밥 먹는 시간을 한 20분이 지나야 호르몬 중에 렙틴이라는 게 나와서 이제 배가 부르니까 그만 먹자. 이런 이제 신호가 뇌에서 오는 건데 사실 20분 내로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네, 맞아요. 빨리 먹으니까 이미 그 호르몬이 나오기 전에 그냥 자기가 배고픈 줄도 모르고 마구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이제 웃배가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밥 먹었을 때는 우에가 볼록 나왔다가 배가 이제 또 고프면 들어가요. 예,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이 소양인도 굉장히 그런 비만에 취약하고 소음인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올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무엇보다도 먹고 난 다음에 소화가 안 되니까 밑으로 처져서 복부에 지방이 쌓이면 다 말랐는데 아랫배만 볼록 나오는 그런 또 비만도 있어요. 그래서 꼭 무슨 체질만이 그런 게 아니고 평소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 생활 습관 또 이제 자기가 얼마만큼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느냐 운동을 좀 하느냐 이런 것 같은 것들이 크게 영향이 돼서 꼭 뭐 태음인만 꼭 비만이 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체질 핑계는 사실 비겁한 변명이고 가족력도 그럼 비겁. 가족력도 분명히 있죠. 만성질환의 원인을 이제 선천적인 유전적인 것을 30%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후에 태어나서 자기가 뭘 먹고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고 살았는가 이것이 또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것이 70%. 예, 그러니까 사실은
선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후천적인 생활 습관의 문제가 더 크다. 그리고 가족력은 비슷한 음식을 먹고 비슷한 생활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현대인들은 1인 가구도 많고 뭐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는 가족력으로 묶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축소가 됐겠구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일란성 쌍둥이도 미국에 살고 한국에 살고에 따라서 완전히 뭐 40년 뒤에는 완전히 이제 몸이 다른 한 사람은 미국에 살면 또 뚱뚱한 그런 이제 체질로 바뀌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후천적인 생활 습관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만성 질환들이 생긴다라는 그 원리를 설명을 해주셨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수많은 만성 질환들 중에서 이제 현대인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비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네. 좀 구체적으로 이 비만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이 고도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 비만율이 얼마나 높아졌고 또 어떻게 살을 빼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2002년에서 2013년 사이 만 19살 이상 건강검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도 비만이 10년 전보다 1.6배나 늘었습니다. 살찐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인데요. 만 19세 이상 100명 중 4명은 고도 비만인 셈입니다. 비만은 수명, 우울증 등 정신건강을 비롯한 건강의 전 영역에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체질량 지수 35 이상인 초고도 비만인 사람, 정상인보다 사망 위험률 1.43% 높았습니다. 또한 40세 이상 고도 비만은 정상인보다 우울증 의심으로 판정될 확률이 1.3배 높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1세기 전염병으로 지목한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비만인데요. 성인병뿐 아니라 사망 위험까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도비만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 시민 4명 가운데 1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대사증후군이란 용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에게서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등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복부 비만이 원인입니다. 복부 비만, 즉 내장에 쌓인 지방에서 나쁜 호르몬이 나와서 혈압과 혈당, 중성지방을 높이는 겁니다. 이 대사증후군은 심장병과 뇌졸중 등 성인병의 뿌리가 되는데요. 젊다고 체중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계절상 여성분들은 지금 굉장히 좀 시급한 시점이거든요. 옷이 얇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또 여성분들은 자식을 생산하는 그런 것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지방을 축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남자보다는 좀 더 많이 그렇게 쉽게 살이 찌죠. 살이 찌는 그것이 하나의 그 본능, 모성 본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건 이제 스트레스거든요. 네. 미국에서도 이 비만이 백인보다도 흑인이 많다. 흑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삶의 질이 별로 높지 않으니까 그렇기도 거기서 오는 하고요. 불만족에서 좀 차별 대우를 받는다든지 그렇죠. 이런 같은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먹는 걸로 보상하려고 그래요. 나 오늘 굉장히 피곤한 것. 이것은 잘 먹음으로 인해서 치유된다. 자가 치유라고 그러는데 그걸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힘이 되고 피로가 풀릴 거다. 이런 생각. 이게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음인들은 좀 식탐이 있어요. 굶다가도 그냥 잔뜩 먹고 그야말로 화장실 바로 가고 이런 특징들이 태음인에게는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스트레스를 관리를 잘 못하는 것도 굉장히 큰 비만의 영향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은 과식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기본 원리는 그거잖아요.
너무 많이 먹는다. 네. 그래서 이 과식이 이제 여분의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간에서 이제 중성지방으로 축적을 하게 되거든요. 원래는 이게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되어서 이제 에너지원으로 다 쓰여야 되는데 그렇죠. 먹은 예. 게 다 활용되면은 남아 있을 게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 쓰이지 않고 남는 것들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방 조직으로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중성 지방 그리고 지방 네. 조직으로 축적이 된다.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인 건가요?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축적되는 것이 아까 우리 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체질별로 또 윗배가 노는 나오고, 분, 아랫배가 노는 분, 예, 또 이게 전체적으로. 항아리형으로 이게 센트럴 오베시티라 그러죠. 네. 엉덩이 쪽으로 많이 또 가는 분, 하체 비만, 네. 또 상체 비만. 이게 조금씩 체질별로 이제 다르게 축적이 되는 부위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예, 가장 이제 위험한 부위는 복부 비만이죠. 예, 특히 내장 지방에 지방이 축적이 되면서 이게 이제 소화기관에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소화기관에 기능 장애를 일으키게 되면 악순환이 시작되겠군요. 그렇죠. 예, 우리 한방에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습,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많이 정체되는 습, 담 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담. 예, 그것이 우리 이제 담 걸렸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도 담 결려, 있지만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내장에 쌓이는 그런 그 비정상적인 체액, 이것도 이제 담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것의 원인은 주로 이제 소화기 계통, 위나 소장 이런 데에서 음식물이 빨리빨리 이렇게 연동 운동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위가 이렇게 처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소음인들 같은 경우인데 위 무력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위 하수라고 그랬는데 이름을 바꿔서 위가 이렇게 배꼽 밑에까지 늘어진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가장 큰 문제점이 빨리빨리 소장으로 이게 이행되지 않으므로 거기 정체되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노폐물이 더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이제 쌓이면서 또 문제가 돼가지고서 비만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비만이 오시는 분들은 위, 소화기 계통의 관리를 잘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잘 하는 것이 또 비만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방에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조금 살이 쪄서 옷 입는데 불편하고 그냥 가장 편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들 또 우리나라는 워낙 몸매를 또 중시하고 외모를 중시하다 보니까 사람들 시선에 별로 좋지 않고 요 정도 수준에서 생각을 했는데 의학적으로 보자면 이 비만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들이 따로 있잖아요. 예. 그 이제 뭐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과식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네. 예. 이제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이 렙틴 호르몬에 대해서 다 아실 거예요. 렙틴 호르몬. 예. 예. 그러니까 식욕 억제 호르몬이죠. 예. 근데 이게 어디에서 분비가 되냐면 지방 조직에서 분비가 돼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지방이 많이 늘어나면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그만 먹어라. 이 신호를 보내주는 게 렙틴 호르몬인데 네. 오히려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예. 근데 왜 되지 않냐면 이게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이 저항성이 생겨요. 이 호르몬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식욕 억제가 잘 안 되는 이런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비만이면서도 지방 조직이 많으면서도 계속 먹게 되는 거죠. 네. 아까 간에 중성지방이 쌓인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렙틴 호르몬을 분비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군요. 뭐 이건 이제 특히 복부에도 많이 쌓이고 여러 지방에 쌓이는데 네. 여기에서 나오는 렙틴 호르몬이 그 민감도가 떨어져서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그것을 저항력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 렙틴 호르몬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면 이게 식욕 억제가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더 먹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거죠. 이게 참 호르몬이 적당히 분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또 과도하게 분비가 돼서 이런 악순환이.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요. 사실 일단 이론적으로는 알겠어요. 뭐든지 적당한 게 좋고 우리가 그걸 조절할 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거기에 과도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민이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정상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조절하는 데는 의지가 필요한 거죠. 아. 이제 이걸 알고 알아차리고 예, 그다음에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알아차리긴 했는데요. 관리를 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예, 뭐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다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실천으로 가는 그 과정이요. 네. 아, 무슨 태평양 건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원리를 우리가 잘 알면 사실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뭐 많은 돈 들여서 뭐 요란스럽게 별의별 방법 다 써봐요. 예,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이어트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와 김 원장님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얘기가 나오면 보통 사람들은 와, 진짜요? 근데 저처럼 저도 별의별 다이어트 방법을 다 해봤거든요. 네. 웬만해서는 안 믿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왕도는 없는 거죠. 예. 저희가 왕도를 이야기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예. 예, 몇 가지만 우리가 잘 관리하면 예, 네. 가능하다. 근데 그 네. 관리가요. 조금 쉬우면 안 돼요? 예, 일반적으로 뭐 네. 사람이 사는 낙이라 그러죠. 즐거움이 먹는 이 즐거움. 먹는 즐거움 빼놓으면 또 없다 이럴 정도로.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것을 꼭 필요로 한 사람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만하게 됨으로써 인하는 여러 가지 질병이 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비만이 가져오는 질병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대단히 많죠. 지금 이제 대사 질환이라고 우리가 그랬지만 이제 네. 그 심장 질환이라든지 간 질환, 또 심지어는 이제 암이라든지 지금 현대인들은 많은 부분이 이 비만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사실은 비만 인구가 많은 국가들, 소위 말해서 이제 서구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비만 관리에 국가가 전체적으로 들이는 예산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고혈압, 당뇨부터 심혈관 질환까지 또 나중에 또 암까지 가는 원인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복부 비만 지방 조직에서 만들어진 지방산이 증가를 하게 되면 원래 포도당을 세포가 받아들여서 이걸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네. 이 포도당 대신에 지방산이 들어가요. 네. 예, 그렇게 되면 간이나 근육에서 인슐린을 이용률이 떨어지게 돼요. 아. 예, 그러면 또 혈당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인슐린이 제 예, 작용을 못 예.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당뇨가 오죠. 아. 예. 그리고 혈중에 인슐린이 증가하면 콩팥의 염분을 배설하고 억제하는 그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러면 몸 안에 염분이나 수분이 증가하게 되겠죠. 오. 예. 그리고 교감신경이 자극이 되어서 또 혈관이 수축돼요. 그럼 이게 이제 혈압을 높이게 됩니다. 고혈압. 아. 네. 그리고 인슐린이 증가하면 혈중에 중성지방이 또 증가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게 혈관에 쌓여서 고지혈증, 아. 또 동맥경화, 또 심혈관 질환, 뭐 이렇게 합병증까지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사실 지방이라는 게요. 이렇게 불필요한 지방이 간이고 어디고부터 들어가게 됐을 때 다른 호르몬의 분비까지 교란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혈액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심혈관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게 되게 무섭네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 우리가 그 인슐린을 소비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근육 속에서 이제 소비되거든요. 네.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이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소비가 안 되면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우리 근육이 이 허벅지 있죠, 허벅지. 네. 허벅지의 3분의 2 정도가 이제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근육이. 그러니까 그 허벅지가 굵어져야 되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인슐린 소비가 강해지는데 굵어지는데 체지방으로 굵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거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운동이라는 측면이 네. 딴 것보다도 여러 가지 운동이 있지만 네. 이 하체를 굵게 해주는 그런 운동이 우리가 비만과 여러 가지 성인병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대사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등산이라든지 걷기라든지 뭐 이렇게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 같이 하체를 이용해서 이 하체의 둘레를 좀
더 키우는 그런 걸 하면 이제 보험에 들었다 할 정도로 안전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랑 왜 날 때부터 하체 비만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제 여자들은 그런 거에 워낙 민감한데 나는 상체에는 살이 별로 없는데 이상하게 살이 붙으면 하체로 붙고 빠지면 상체가 빠져. 어쨌든 하체는 늘 굵어 태어나는 그래요. 순간부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살과 근육을 좀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비만도 측정할 때 체질량을 네. 측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체질량 지수를 이제 I라고 BMI라고 얘기하죠. 하는데 이제 170cm에 70kg이면 비만도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키에서 110을 빼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있긴 하던데. 예. 요즘은 이제 주로 키를 미터로 계산을 해가지고 키 곱하기 키 분의 네. 체중이 됩니다. 근데요, 원장님 있잖아요. 요즘 체중계 되게 좋은 게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계산법 몰라도 인바디 딱 나와요. 애들이 알아서 해주던데 예, 그거 눌러도 맞습니다. 돼요? 예. 진짜요? 그럼요. 예. 그게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본 것은 네. 이제 170cm에 70kg이면 사람들이 비만하지 않을까? 네, 약간 이렇게 뚱뚱할 것 같은데요? 생각을 하시죠? 네, 맞아요. 이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24.2가 나와요. 24.2. 예. 네, BMI 지수가. 24.2면 과체중 정도예요. 그렇죠. 과체중. 예. 잠깐만요. 그러면은 체중을 우리가 나눌 때 어떤 식으로 과체중, 비만, 과체중, 그다음에 경증 비만, 경증 비만. 중등도, 아. 고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과체중이면은 사실 비만 가기 직전인. 그렇죠. 뭐 그 정도면은 이제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요. 여자 남자 상관없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요즘은 이제 특히 여성분들은 또 민감하시지 않습니까? 50kg 넘어가면은 무슨 돼지인 줄 알아요, 남자분들이. 키에 상관없이 여자들은 무조건 50kg 안 넘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죽을 것 같아요. 그 기준에 맞추려면.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예. 일반적으로 네. 약간 비만한 사람들이 이제 오래 산다. 그런 속설도 있어요. 물론 속설도 아니고 그럴 만한 이유도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그 뇌에도 필요한 영양이 있고 또 몸에도 필요한 영양들이 있고 그러는데 너무 이제 이 과다하게 그 체중을 줄이고 영양을 절제를 하다 보면 뇌의 영양이 너무 부족한 수가 많아져요. 뇌 영양이 부족하면은 그로 인해서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치매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적당히 이렇게 또 뚱뚱하면 약간 섹시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성향이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게 사실은 더 건강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돼서 그 여자분들은 아주 그 철저하게 몸속에 지방이 한 톨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제가 봐서는 약간은 그래도 통통한 것이 오히려 마른 사람보다는 더 오래 사는 이유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적당히 그 통통한 것에 만족을 해야지 거기서 또 자꾸 빼서 아마 10분한테 물어보면 9분 이상이 전부 다 살을 빼야 된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약간의 과체중을 가지고 너무 그냥 막 그 날카롭게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좀 특히 근력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짐으로 해서 힘도 떨어지고요. 또 뼈도 또 너무 약해지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적절한 정도의 이런 약간의 그 과체중 정도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대다수의 분들의 기준은 누구냐면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에요. 제가 두 분 원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남자 여자를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남자 연예인이 180cm의 키를 가졌잖아요. 그러면 TV 화면에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연예인들 180 정도 됐을 때 70kg이 안 돼요. 67에서 68kg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수트핏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 정도고요. 네. 여자 걸그룹 같은 경우에 키를 160으로 봤을 때 몸무게가 46에서 47kg 정도가 돼야지 와 몸매 예쁘다라고 얘기를 듣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들이 제시한 그 과체중 정도에 적정하다라고 얘기하는 몸무게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예쁘다라는 기준이 네. 물론 무조건 날씬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하체와 상체의 길이가 딱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길어야지 이게 사실은 남자든 여자든 날씬해 보인다, 멋있어 보인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의 비율이요. 그렇죠. 여성분들 옷 입고 계신 거 보면 대부분 이제 44 사이즈 아니에요. 많이 지향하는 사이즈. 그렇죠. 지향하는 그러니까요. 사이즈는 예. 아니 5만 넉넉하게 맞아도 해피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너무 작아져. 66까지는 예, 66 사이즈까지는 괜찮다. 아니요. 근데요. 지금 아마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원장님이 44, 5, 66을 지금 아시잖아요. 네.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이게요. 옛날 44하고요. 지금 44하고 달라요. 사이즈가. 사이즈가 달라요? 옷이 점점 작아져요. 천을 계속 아껴요. 의류회사에서. 그건 더 문제인데요. 너무 아껴요. 네. 그래서 이거 참 이런 비밀은 까기가 좀 그런데 저는 55 사이즈, 그러니까 밑에는 44 반이고 위는 55 반이거든요. 그 제 와이프가 이제 5가 적당하게 입다가 5 반으로 가요. 네. 이제 아랫배가 조금 나온다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과체중 초입 단계 정도 되는데. 과체중 초입 단계. 아니 이 과라는 거 자체가 주는 부담감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우리 기준으로 보면 네. 전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체중이 한 10년 전보다는 꽤 늘었거든요. 그렇죠. 평균 체중이. 그럼요. 예. 그래서 이 체질량 기준이 서양인과 우리나라 동양인의 또 기준이 또 달라요. 예.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과체중은 서양인들을 볼 때는 아주 정상적인 체중이에요. 그렇죠. 근데 또 키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키. 예, 물론. 한의원이고 지금 병원이고 간에 다들 비만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벌지 않으신가요? 예, 맞아요. 네, 그쵸. 예. 치료 쪽으로 좀 방향을 전환을 하자 그러면 제일 그 쉬운 방법이 그 식욕절제거든요.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비만 치료제라고 할까 쓰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약의 부작용으로 밥맛이 떨어지게 하는 뭐 우울증 치료제든지 뭐 이런 거 같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을 먹어서 먹는 것을 좀 억제시키면 그동안에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또 다시 좀 이완돼 가지고 또는 긴장이 풀려져 가지고 그 약을 안 먹거나 노력하지 않으면 바로 이제 그 요요 현상으로 돌아가거든요. 비만 세포의 수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근데 사이즈가 다른 거죠. 비만 세포의 그 사이즈를 줄이는 그런 약이 사실은 없거든요. 아직까지 확실한 게 없고 가지고 이제 저희들 이제 한의학연구원에서도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그 비만 세포를 줄이는 것은 눈에 뜨이게 이렇게 보이지를 않거든요.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약의 부작용으로 밥맛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비만 세포를 줄이는 약 개발에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약들로 처음에는 도움을 받지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요요 현상이 생기고 또 그 약에 의한 부작용이 또 따르거든요. 저 식욕 억제제 예. 먹어본 적 있거든요. 예.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구토증이라든지 어지럽고 어지러움, 예 그런 메스꺼움 이런 예 것. 그게 너무 심해서 못 먹겠던데. 예. 조금 자기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조금만 조금 아닙니다. 자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네. 제가 딱 3가지 예. 식욕을 조금 억제하고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만 딱 그 말씀드릴게요. 이거 크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네. 첫 번째 밥 양을 한 스푼씩 좀 들고 먹자. 그리고 밥을 흰쌀밥보다는 현미로 바꾸자. 현미로 바꾸자. 그래서 이게 이제 탄수화물이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비만의 대부분은 지방도 원인이 되지만 대부분은 탄수화물이에요. 이게 이제 과다해지면 지방을 축적시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탄수화물 양을 줄이는 게 첫 번째. 그래서 현미로 바꾸고 현미로 바꾸면 흰쌀밥은 거의 100% 탄수화물이거든요. 근데 현미는 쌀기와 살룬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양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거의 20-30% 줄여요.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한 스푼 정도 좀 들고 먹자. 그러면 또 한 1-20% 줄이죠. 그러면 많은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자.
진리죠. 예. 예. 그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급하다 보니까 빨리 뭐 10분도 안 되어서 막 먹고 이렇게 식사를 끝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렙틴 호르몬이 분비되기 전에 과식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식욕이 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으면 렙틴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식욕이 억제가 되겠죠. 예. 그리고 세 번째 방법, 이 위장이 양을 줄이고 나면 이게 출출하죠. 네. 예.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허전하고. 그게 허전한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칼로리는 적으면서 배는 불릴 수 있는 음식들. 네. 예. 그게 이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두 번째 해조류가 좋아요. 해조류. 예. 다시마, 미역, 감태 이런 거 있죠. 근데 그런 거 초고추장 팍팍 찍어서 예. 먹어도 되나요? 예, 맛도 괜찮아요. 아니 근데 예. 왜 보통 다이어트 할 때 그런 거 먹어도 초고추장 같은 거, 간 같은 거 하지 말고 먹으래잖아요, 자꾸.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 예, 네. 제가 이제 그 해조류 중에 이제 우뭇가사리라는 우뭇가사리 예, 저 완전 그거를 제가 좋아해요. 이제 그 간헐적 단식으로 실제로 해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이라든지 소장, 대장을 18시간 동안을 비우는 것이 소장이라든지 장의 점막을 손상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 말씀하신 그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조 원장님께서 좀 나중에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예. 지금 우리 김 원장님 예,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이제 주로 12시쯤에 점심을 먹고, 먹고. 이제 6시에 저녁을 먹고 네. 그리고서는 굶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벽녘에 너무 이제 이 우이 점막이 비어 있으면 깎이면서 위장병이 또 이제 유발할 수 있어서 그 시간에 우뭇가사리라는 걸 이제 끓이다가 우러난 물을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묵이 되거든요. 네, 묵.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아침으로 먹는 거죠. 네, 뭐 정 허전하면 약간의 그 야채 같은 걸 곁들여서 그래서 이제 그 18시간을 비우면서 우리 칼로리가 소모도 되고 또 이 장 점막이 좀 쉬면서 회복이 좀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그 간헐적 단식을 저도 실제로 해봤거든요. 한 3-4kg 이상을 효과를 좀 봤는데 어쨌든 뭐 좀 쉽지는 않지만 이게 어려우면 얼마간 뭐 한 3개월이라든지 한 달이라든지 이렇게라도 좀 가끔은 시도를 해가지고 우리 장을 비우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면역도 더 증진시키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 이 간헐적 단식이 워낙 인기를 끌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루에 한 끼 먹으니까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쫄쫄쫄쫄 굶고 다시 실컷 먹고. 근데 이게 과연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네, 이런 것도 사실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간헐적 단식은 우리 해독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이 계속 과식을 하면서 많이 쌓이던 것들을 우리가 최소한 한 서너 달에 한 번 정도, 하루 이틀 정도 단식을 하면 몸에 쌓여있던 노폐물 독소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지금 말씀하신 그 단식이라는 거는 완전히 쫄쫄쫄쫄 굶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굶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또 나중에 양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 예. 보상 심리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로 간헐적 단식을 먹으면서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볶음곡식이라는 식품이 있거든요. 이거 이제 통곡류를 밥을 해서 숙성을 시켜서 말려서 볶은 걸 볶음곡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열량이에요. 저칼로리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먹어도 크게 이제 칼로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또 잘 되어요. 예, 그래서 뭐 중등도 비만 정도 되시고 이게 과식 경향을 고치기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3일 정도 이걸 먹으면서 좀 견뎌내시면 일단 위장을 쉽게 만들어주거든요. 예, 이게 늘 과식하는 경향이 있으면 위장이 늘어나 있어요. 그 어느 정도 양이 들어가야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제 위장이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3일 정도만 좀 이제 소식을 하면서 좀 견뎌주면 위장이 적응을 좀 해가요. 아, 3일 만에 예, 적응이 예, 되나요? 예. 오. 3일 정도만 하면 꽤 줄일 수 있어요. 예, 거의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단식의 또 좋은 점은 이제 마음을 맑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든지 또는 뭐 갈등이라든지 이런 걸 끊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산삼이라는 게 있어요. 산삼? 예, 그러니까 산삼을 먹으면
한 이틀 내지 3일 동안은 쓰러져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네. 그러면 깨어나서 이게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귀만 들리고 나머지는 작동이 안 돼요. 우리가 그 산삼을 먹으면 그 독특한 현상인데 이게 중추신경을 마비하는 걸로 봐요. 결국은 산삼이라는 것이.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 산삼이라는 게 신받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가의 그렇죠. 그 그러니까 산삼. 이제 그것에 이제 효과를 또 일으키는 것이 이제 석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것이 결국은 이제 강제 단식을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산삼을 먹은 다음에 건강해졌다는 것이 일리는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유가 바로 이 단식을 통해서 노폐물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독소들이 빠져나가고 또 생각을 그침으로 인해서 정신이 맑아져요. 단식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또 있다. 간헐적 단식도 단식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날씬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정신도 좀 맑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몸이 아프면요, 이제 우리가 흔히 프로세스를 보자면은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을 먹기 위해서는 또 밥을 먹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픈 때일수록 더 잘 먹어야지 기운을 차리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두 분은 단식이 굉장히 노폐물 빼는 데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러면 문득 그냥 차라리 아플 때는 아예 속을 확 비워버리면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얼핏 드는데 이거 위험한 생각인가요? 아닙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예, 단 이제 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저혈당으로 빠지면 또 위험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단식이나 또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뇨가 이제 저혈당 문제만 좀 이제 해결하면 가능하고요. 그 제가 이제 암 환자분들을 많이 치유를 돕고 있으니까요. 네. 이제 저희들도 이제 이전에 단식법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한 데이터에도 3일 정도의 간헐적 단식은 면역을 증강시켜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 뭐 이런 논문이나 보고서들이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실 한 6년 전에 심하게 감기가 걸린 적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무조건 병원을 가고 약을 먹고 더 잘 먹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문득 차라리 아예 속을 좀 비워버리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틀 동안 따뜻한 차만 계속 물만 계속 마시고 아예 음식물 섭취를 안 했던 적이 있는데 희한하게 한 일주일 가던 감기가 그때 한 이틀, 한 3일 만에 떨어지더라고요. 그걸 경험하면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요. 학교도 가야 되고요.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아프다고 굶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공포감이 좀 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뭐 한참 대학생 때 한번 그 단식을 해본다고 한 끼 먹고서도 몸살을 앓은 적이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제 그 한참 그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활동량이 확 줄어들고 그렇죠. 또 뭐 이렇게 머리를 쓰는 것도 그렇게 많이 안 쓰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서는 이게 가끔은 단식을 좀 해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 한방에서는 벽곡법이라고 해서 조금씩은 줄여보는 것 이런 거 같은 것들을 자꾸 좀 시도를 해갖고 내 몸을 좀 이렇게 정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단식원을 가거나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거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그냥 생짜로 굶어도 돼요? 라고 묻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지만 제가 추천을 해드린다면 과일 단식이 또 괜찮으세요. 과일 단식? 예, 이제 과일만 3일 정도 식사 대신에 과일만 먹는 거죠. 어떤 과일이든 상관없고 양도 상관없나요? 예,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과일도 많이 섭취를 하면 당이 많기 때문에 또 혈당이 오르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조금 조절을 해야 되고요. 네. 예, 적당하게 배가 부를 정도, 예, 배고픔을 면할 정도 수준에서 과일은 충분히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일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들이 또 항산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또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 원푸드 다이어트에서 사과만 드신 분들이 뭐 나쁜 방법은 아니었던 거네요. 예. 그런데 이제 또 절대 단식을 해보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단식. 예. 그러니까 며칠간을 잡아서 예. 3일, 일주일, 뭐 열흘 이렇게 해보는데 대부분 그 문제점이 뭐냐면 회복식이라고 그래요. 회복식. 예. 그러니까 굶었다가
다시 밥을 먹게 될 때 네. 이때 아주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때 잘못해서 몸이 망가진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아 그냥 굶었다가 바로 밥 먹으면 안 되는 안 거.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제일 처음에 매운부터 먹고 그다음에 죽을 뭐 한 8대2 정도 또 조금씩 이렇게 양을 늘려서 밥의 양을 늘려가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그냥 뭐 이제 끊었다가 배고프니까 갑작스럽게 그냥 밥을 먹는다든지 또 뭐 고기를 갑자기 먹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우리 몸에 그 충격을 못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은 몸을 상해서 아주 건강 상태가 나빠진 사람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단식을 하는 중에도 위산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제산제를 조금씩 먹는다든지 위벽을 보호하는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고서 단식을 해야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회복식 기간을 단식 기간의 배로 하거든요. 예. 일주일 단식을 했으면 2주 동안 회복식을 하는 거죠. 예. 제가 참 무식하게 굶었네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지금 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요. 지금 말씀하신 요 내용만 가지고는 많은 분들이 사실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단식만 딱 쳐도 인터넷에 정보가 쫙 뜨거든요. 심지어 단식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고 그런 또 식품을 또 팔기도 하고 회복식까지 다. 그러니까 그런 걸 차라리 도움을 받는 게 나을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또 이 얘기를 듣고 또 사실은 원장님들이 권하는 방식으로 단식을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딜 봐야 돼요? 무슨 정보를 가져야 돼요? 이게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식사량을 좀 조절하면서 조금씩 줄이다 또 회복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그 기간의 2배 정도로 차츰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단식을 하면서도 이 좀 스트레칭이라든지 또 적당한 운동은 또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먹는 것도 없어서 힘도 없어 죽겠는데 가만히 누워 있어야죠. 그래도 이제 그 우리가 복식 호흡이라든지 이게 복식 호흡이라는 것은 딴 것도 좋지만 에너지 소모를 조금 줄이는 방법이고 산소를 많이 함유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단전 호흡 아니면 복식 호흡을 또 같이 곁들여서 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하면서 단식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단식할 때 또 주의하실 점은요. 물 섭취량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이제 위산을 이제 적절하게 또 이제 조절하는 의미도 있고 또 이게 또 해독 아까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또 물이 굉장히 좋은 또 해독제가 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또 충분히 하는 또 의미. 그래서 하루 2리터의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금이 부족하면 안 되죠. 네. 염분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구운 소금이나 죽염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충하면서 또 하셔야 되고요. 금방 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도 적절하게 하면서 단식이 2, 3일째 힘들거든요. 그게 지나고 나면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져요. 그래서 산을 더 잘 타세요. 예. 굶어서 힘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해독이 되고 또 면역이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막 숨이 차요. 네. 예,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걸 지나면 그다음서부터는 편해지고 또 운동을 해보면 더 잘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단식도 뭐 데스타임이라고도 그러는데 어느 정도의 그 한계치가 있는데 그 한 2, 3일 좀 지나면은 그다음서부터는 밥 생각도 없고요. 오히려 정신도 맑고 힘도 나는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그 시간을 잘 극복만 하면은 특히나 이렇게 좀 우리가 과체중 또 비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분들은 좀 권해볼 만합니다.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단식 얘기를 할 때 다이어트 차원, 그러니까 몸매 차원에서 많이 접근을 하셔가지고 항상 체중계 위에 올라가고 체중이 몇 킬로가 줄었는지 거기에 집중을 하는데 지금 두 원장님이 단식을 이야기하는 건 대사 질환의 문제 그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왜곡된 그리고 뭔가 호르몬의 작용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이 단식이 들어가 줌으로 인해서 잘못된 대사 질환이 좀 바로 잡아지는
어떤 계기를 마련을 해주는 거죠. 근데 적당한 운동이라고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 말이 제일 어려워요. 적당히.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뭘 얼만큼 해야 되는 건지. 네. 보통 이제 저희가 뭐 운동 시간은 이제 우리 직장 다니는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시간을 따로 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걷기 운동이 제일 좋고요. 걷기. 예, 다리에 근력이 늘어야 칼로리 소모도 많이 되고요. 예, 순환도 잘 되고 또 이게 장단지가 제2의 펌프거든요. 제2의 심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혈액 순환도 잘 시켜주고 혈관도 이렇게 확장되기 때문에 혈압도 내려가고요.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저는 이제 하루 운동 시간이 내기 어려울 때는 아침, 점심, 저녁 나누어서 30분씩 운동을 하게 합니다. 30분씩 예. 그러면은 토탈 뭐 1시간 반 정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걸을 기회만 있으면 걷는 거죠. 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하철역 그리고 예. 뭐 갈아타는 곳도 걷고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대신에 그렇죠. 계단도 오르고. 그렇죠. 이- 그 저 원칙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 아, 예, 무조건 그 시간에 걷는다. 와 이건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예, 그 예. 보통 우리가 운동이라는 것은 30분 하기 위해서는 3시간의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든지 또 가서 샤워를 해야 된다든지 또 어디를 가야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것들인데 그렇죠. 제가- 먹고 나서도 또 바로 운동할 수 예,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일 쉽게 효과를 본 것 중에 하나는 파워워킹이라는 거예요. 파워워킹.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동이 있지만 이 걷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걸어도 그냥 어슬렁어슬렁 걸으면 하루 종일 걸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아, 걸으면서 예. 팔을 많이 위아래로 움직여야 돼요. 이 심장이나 폐 근육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팔을 앞에 눈 높이 위에까지도 올렸다 네. 뒤로 올렸다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좀 더 빠른 걸음을 좀 걸어야 돼요. 경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좀 빨리 걷고 또 한 40분 정도 해야지 열을 받는다고 봐요. 지방이. 그러니까 지방이 분해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40분 정도는 머리에 약간 땀이 날 정도로 이런 정도로 빨리 걸어줘야 효과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전 뭐 여러 가지 운동을 좋아하는데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산소를 80만 가지고도 오래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달리기 같은 것은 50 가지고 하잖아요. 산소가 50만 갖고 소모를 시키면서 오지만 쉬는 사이에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별 도움이 안 되고 80% 정도의 산소를 가지고서 계속 오래 할 수 있는 것. 이것 중에 하나가 파워워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실제로도 경험을 해보고 느끼는 것은 특히 한번 그 살을 빼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빼보면 그 다음은 자신이 생겨요. 근데 이제 한 번을 그렇게 성공을 못 해본 분들은 지레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지만 자기가 아침에 빨리 못 일어나겠다는 사람은 아침에 또 초저녁에 너무 일찍 자는 분들은 그 시간을 참고서 그런 식으로 거꾸로 해서 내 몸을 조금 혹사를 시켰더니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따로 운동 시간을 사실 내는 게 웬만한 의지력 가지고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아침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내가 좀 걷는 거, 그다음에 계단 좀 이용하는 것, 그것도 꽤 운동되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위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김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별로 효과가 없는 건데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짬짬이 시간을 내어서 하는 운동도 꽤 효과적이에요. 근데 김 원장님 말씀은 40분 정도의 시간을 빠른 걷기를 네. 할 때 운동 효과를 더 배가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근데 평소에 그렇게 이제 짬짬이 시간을 내어서 걷는 것도 그만큼 에너지를 소모시키기 때문에 충분히 또 다리 근력에도 도움이 되고 저는 뭐 시간이 없을 때는 10분씩이라도 사이클이라도 타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저거 병원이 산에 있지만 바빠서 산에 갈 여유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환자분들하고 이제 등산을 한 3시간짜리 등산을 한번 했어요. 네. 예. 등산까지 조 원장님 잘 가신다. 예, 우리 이제 직원들도 같이 했는데 다 뒤에 쳐져 있어요. 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라도 매일 짬짬이라도 운동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 우리가 운동이라는 것을 주중에는 별로 할 시간이 없다가 그렇죠. 주말에만 그냥 집중을 해서 뭐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그거는 노동이 될 수가 있어요. 운동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자극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깨어나도록 신진대사가 촉진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고서 운동 많이 했다. 주말만 되면 등산하시면서 이제 자기는 일주일에 운동 열심히 한다 이렇게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다. 예, 근데 그러면 별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운동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매일 꾸준하게 뭐랄까 그냥 간단한 맨손 체조나 뭐 이런 거 같은 게 아니라 약간 땀이 날 정도로 조금은 격한 약간은 좀 숨이 차는 이런 정도의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해줘야지 좋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만성 질환자분들을 위한 12박 13일 캠프를 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현미 채식하고 매일 적당한 운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명상하면서 스트레스 조절하고 예, 이게 이제 주된 프로그램인데 지금 뭐 비만으로 가끔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그것만 하고도 3, 4kg가 빠져요. 주로 이제 복부 지방이 빠지죠. 예,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식이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작정하고 내가 킬로그램 수를 줄여야지 얘만 집착을 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먹는 걸 줄이는 거고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그 칼로리 소모하면서 운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집착을 조금 다른 쪽으로 바꾸면은 조금 마음의 부담은 좀 덜하지 않을까. 그래요. 그리고 한꺼번에 뺄 생각을 하면 실패하세요. 근데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일단 쫙 빼놓고 유지로 가고 싶거든요.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6개월 정도 잡고 꾸준하게 자기 생활 습관을 바꾸어서 이게 이제 뭐 훨씬 몸이 건강해지는 방법이죠. 네. 예, 다이어트 하면서 우리 몸이 또 건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이어트 하면서 다들 몸이 힘들어져요. 스트레스는 더 크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스트레스가 가장 또 큰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조금 이렇게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그 명상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명상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을 줄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장 큰 스트레스가 이제 분노, 그다음에 이제 경쟁, 집착, 이런 걸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분노라는 것을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방법으로서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흔히들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껄껄거리라고 흔히 말하기를 이제 용서할 걸, 즐길 걸, 베풀 걸 이렇게 이제 얘기들 하는데 그걸 껄껄거리라고 그게 하는구나. 껄껄거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제일 힘든 거죠. 그렇지만은 나중에 후회를 하고 또 돌아보면은 또 너무 사소한 건데 우리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 분노를 이제 좀 극복을 하고서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좀 평정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이라든지 집착은 포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서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50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아무리 저기를 해도 만족을 못 해요. 그러나 이제 50대가 돼보면 이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를 해야 그때 행복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조절하지 않으면 자꾸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자꾸 먹게 되고 또 그것을 대신해서 충족을 해보려고 그러는 불안과 초조함을 채우려고 그러는 걸 먹는 걸로 이게 극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좀 이 자기 스스로를 자꾸 바라보고 또 깨닫고 그러면서 이렇게 치유를 해나갈 때 이것도 비만도 해결이 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자꾸 우리가 이렇게 깨달음 공부 이렇게 뭐 어떤 현상에 또 자기가 매여 있을 때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제3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새로운 느낌이 있어요. 네, 이건 뭐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누구나 이것은 뭐 종교를 떠나서 이 비만도 좀 그런 명상, 쉽게 말하면 깨달음 공부 이런 것이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네. 우리 조병식 원장님, 김기옥 원장님과 함께하는 멍상의학. 오늘은 대사질환, 그중에서도 비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 비만이라는 걸 대사질환이라는 측면보다는 단순히 몸무게, 몸매, 아주 외모 지상주의적인 입장에서만 늘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참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그리고 오히려 그것들이 더 큰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겪고 있지 않았나. 근데 지금 두 분의 원장님이 약간 다른 시각을 제시해주고 계시니까 조금 들으시다 보면은 조금 더 부담 없는 방식으로 본인의 비만과 대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 더 쉽게 건강해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 진짜 프로그램 이름을 정말 잘 지었어요. 뭐다? 네. 멍이 습관화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외치겠습니다.